내일을 꿈꾸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사 정선미입니다. 네, 퇴근길에 오시느라 다들 숨가쁘고 힘드셨죠?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요즘 날씨도 너무 아름다운 가을날인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쩌면 이 시간은 조금은 지치고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차게 강의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평생교육사 진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경력개발 사례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일을 꿈꾸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취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커리어 로드맵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소마립의 대표로 최근에 개인 사업자로 독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커리어 코치협회 상임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7월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 서비스에 관한 민간 강사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인증 강사로서 청년들에게 좋은 중견기업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 일자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날개 사이트에 가시면 직업상담사 생생 실무지침서에 관한 강의를 무료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매일경제와 한국투데이에 각각 칼럼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서 긴 경력을 마치고 이제 퇴사를 해서 비로소 10년 만에 제가 개인 사업자로 독립을 했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는 분야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회복지사와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자격이 된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필드에서 이제 실제 일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청년층들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왔고요. 대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강의를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저에게 강의 의뢰를 좀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본론으로 평생교육사 진출 분야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평생 직업교육학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교육 분야와 또 직업교육, 직업상담 분야를 함께 관심 두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저도 물론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건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해 직업을 갖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겠죠.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직업을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평생 교육 분야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교육받고 계신 고려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이라서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주로 공공 영역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 시군구 평생학습관, 학습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그 밖에 광역시 단체,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하실 수가 있죠. 그 외에 평생교육시설이나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대학교, 원격대학 또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또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연수원,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민간 영역으로는 기업체 교육 담당자나 직업훈련 담당자, HRD 분야 담당자로서 진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사 영역인데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전담, 사무기구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아동복지기관, 노인복지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등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건사회복지사는 병원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또 교정사회복지사는 교정시설에서, 군사회복지사는 군대, 또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또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청소년 동반자, 자원봉사활동 관리 전문가 등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문화지원센터,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에서 이탈하신 주민분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고요. 교육복지센터, 학교사회복지사협회,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 요즘에 50플러스 센터 등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민간 영역으로는 산업사회복지사, 기업체가 될 수 있죠. 그 외에 모금 분야 사회복지사, 사랑의 열매 등이 대표적일 수 있고요. 또 NGO 단체들, 미랄복지재단이나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상담사 영역인데요. 마찬가지로 직업상담사 영역도 공공 영역이 가장 또 발달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공무직,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상담 공무원,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이 있고요. 시군 일자리센터 공무직,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직무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 민간 소속 계약직 컨설턴트인데요. 시군 일자리센터는 경기도를 예를 들면 31개 시군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시군이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민간 업체의 소속 계약직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장년층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가 있고요. 또 경기도 일자리재단, 또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경찰관 전직지원센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여성인력개발센터,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센터 등에서 직업상담사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 영역은 대학에 일자리 센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지금 4년 반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대학교에서 직접 고용을 하거나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이런 정규직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이제 민간과 대학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3자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된 경우가 있어서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 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대학교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좋은일 컴퍼니 소속으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4년 반 동안 근무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그 외에 고등학교 취업지원관이나 직업훈련기관, 또 대표적인 민간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커리어, 아니면 그 다음 제니엘, 스텝스, 인덱스루트 코리아 등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그 외에 기업체 훈련, 직업훈련 담당자, HRD 담당자, 또 대기업에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이후부터 1,000명 이상 고용된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유료 직업 소개소 등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와 직업상담사 영역은 지금 보시면 확인이 되신 것처럼 대부분 공공 영역 공공성의 일자리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만큼 어떤 국민들의 어떤 복지나 교육이나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삶과 생계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부분이 강해서 공공 영역에서 많이 흡수를 하고 있고 또 민간 영역에서도 많이 또 대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다르면서도 서로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보시면은 확인이 되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영역도 비슷비슷하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가 어떤 영역에서 각각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영역에서 서로 겹칠 수 있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일을 해왔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직업상담사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직업 상담사의 직업을 정의를 하자면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거나 직원을 뽑는 회사에게 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직업 상담사라고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 면접 코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떤 직업이나 직장, 직무를 선택할지 몰라 하는 내담자, 구직자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적합 직업이나 직무를 추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 흥미, 성격, 적성, 가치관 이런 검사들을 해석하고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각종 취업 관련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박람회 같은 프로그램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이런 박람회 같은 큰 행사를 기획하고 또 위탁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또 강사를 섭외하고 또 홍보물을 제작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또한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또 운영, 또 평가, 결과 보고,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문서 작성이나 기본적인 행정, 또 문서, 공문서 접수, 또 실적 관리, 또 성과 평가 보고 등 해마다 반복되어서 일을 하게 되고요. 특히 국가 예산을 쓰는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직업 상담사가 아니어도 사회복지든 평생교육 쪽이든 국가 예산을 쓰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인사 담당자나 지역에 있는 또 유관 기관 또 연계하는 일을 한다거나 지역 네트워크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내담자를 직업 상담사 입장에서는 주로 내담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코칭 입장에서는 또 대상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내담자로 통일하겠습니다. 내담자를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코칭하고 강의하고 집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이런 전반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일이 직업 상담사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일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상담하고 코칭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부터 정말 행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 능력도 많이 요구가 되고요. 또 실제 심리 검사를 다루고 해석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정말 어쩔 때는 영업사원인가 싶을 정도로 콜 업무도 많이 하면서 행사를 하게 되면 기업 섭외부터 아니면은 참여자들 아니면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또 교육생 모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화 업무하고 이런 섭외하는 업무들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수행하다 보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한 역량도 많이 있겠죠.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인 거는 상담하고 코칭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능력, 또 강의력이 필요하고요. 또 집단 상담 운영 능력이 필요합니다. 직업 상담사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한 호불호 좀 선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요. 성격 유형으로 분류를 하자면 조금 내향형이신 직업 상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상담이나 코칭에는 매우 강할 수가 있는데 대단위의 대다수의 강의를 하는 몇백 명씩 이렇게 앉아놓고 하는 대단위의 강의에는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좀 외향적인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좀 대단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는 조금 더 유리하게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서로의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심리 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심리 검사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진단하고 평가한다기보다는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의 어떤 이해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흥미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좀 확인을 하게 된다면 보다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나 직업군을 좀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심리 검사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안다면 내담자가 좀 모호하게 느끼는 부분, 조금 선택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툴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요. 성격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MBTI, 애니어그램, 뭐 디스크, 그리고 워크넷에서는 성격 유형 검사 중에 빅5 이론이라고 성격 5인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을 하시게 되면 성격 유형 빅5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 흥미,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홀랜드 직업 선호도 검사 워크넷에서 무료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스트롱 검사는 어세스타에서 또 유료로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 흥미와 가치관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직업 카드, 네,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또한 워크넷에서는 직업 가치관 검사, 이거 대표적으로 무료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능력에 대한 부분은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IT, 영업 직무, 기본 역량 검사. 지금 여기 워크넷에서 할 수 있다고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검사이니까요.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아직도 내가 아직 20대이고 혹은 아직도 20대 후반, 30대인데도 내 흥미와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강의 직접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행정 능력이 좀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는 대부분 아래 한글을 많이 쓰시죠. 아래 한글은 기본으로 쓰셔야 되고, 또 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학생들을 추천하는 업무를 맡았었어요.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대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괜찮은 친구들 중에 어떤 전공할 친구들, 어떤 능력 있는 친구들 뭐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평상시에 상담하고 좀 잘 관리하던 친구들 중에 괜찮은 친구들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에서는 아래 한글 파일을 문서를 잘 안 쓰잖아요. 프로그램을 안 쓰다 보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맞춰서 또 워드 파일, MS 파일을 또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추천 채용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쓰는 행정 문서, 결과 보고서, 뭐 계획안들은 다 아래 한글로 쓰지만 기업용으로 보내는 서류들은 대부분 다 MS 워드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연히 MS 워드 이런 프로그램도 활용할 줄 알면 도움이 되고요. 또 직장인들 오피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엑셀, 그리고 저희처럼 강의하고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는 일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파워포인트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또 기본적인 참여자 모집을 위한 간단한 홍보집, 포스터, 리플렛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건들을 그때마다 다 어떤 기관에 용역을 맡긴다거나 디자인 의뢰하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리플렛이나 포스터 같은 거 간단한 것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프로그램에 또 참여자 모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또 이제 포스터 간단하게 제작하려면은 뭐 포토샵을 다 배워야 되는 건 아닌데요. 요즘에는 뭐 무료로 배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조금만 편집해서 쓰면 얼마든지 예쁘게 쓸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차별적으로 나만의 어떤 포스터를 만들고 싶으면 포토샵 능력도 활용하실 수 있으면 꽤나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데요. 아까 우리가 직업 상담사가 하는 일 중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문장 구성하는 부분이나 논리적인 글쓰기,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거를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체크를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물론 같이 동시에 체크를 하겠지만 구직자가 가지고 왔던 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문맥의 흐름이나 어떤 문장의 오류, 논리적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목표에 맞는 정확한 글쓰기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또 계획안 올리고 결과 보고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글쓰기 능력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시스템 활용 능력이랑 운전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시스템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 대학 일자리 센터는 이제 고용노동부 예산을 반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시스템을 써야 되고요. 또 예산이나 회계 지출 이런 부분은 이 나라 도움 또 시스템을 씁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쓰는 뭐 경력 지원 시스템 또 쓰죠. 거기에서 또 학생들 상담을 받거나 또 참여자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통합 시스템, 뭐 거기에서 진행하는 학생들 정보를 본다거나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입력들을 하는 정보 시스템 또 이런 것들도 쓰게 되고요. 또 그 외에 기본적으로 메일 계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또 교육부에서 활용하는 또 어떤 시스템도 쓰게 되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교육부, 학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정말 시스템을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물론 들어가서 배워서 다 쓰겠지만 한번 이제 경험이 없는 경우에 여러 시스템을 다 경험해서 쓰려면 좀 그것도 되게 처음에는 좀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같은 거 조금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좀 빨리빨리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다음 시스템을 또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서 감안해서 쓰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운전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정말 기동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구직자를 데리고 어딘가 이동을 한다거나 가끔 이렇게 이제 동행 면접,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직업 상담사가 하는 역할 중에 구직자를 데리고 동행 면접 함께 가서 면접을 보게 된다거나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채용 박람회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기업을 섭외할 때 전화로 안 되면 제가 직접 리플렛 들고 방문을 해서 기업을 섭외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운전 능력이 있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기동성 있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유관기관이라든지 뭐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에 좀 출장을 갈 때도 매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좀 불편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프로그램이나 강의 같은 거 진행하다 보면 또 이제 재료나 아니면 이제 물건 같은 것들도 들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수 있다면 좀 편리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 능력, 영업력, 섭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사회복지사도 네트워킹의 대가가 되어야 된다. 제가 실제 공부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평생교육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공공기관에 속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서로 협업해서 유관기관끼리 일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고 단독으로만 진행하기보다는 특히 큰 건, 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유관기관과의 뭐 협조를 이끌어내는 혹은 평상시 관계를 좀 부드럽게 잘하는 이런 네트워킹 능력도 있으면 사실은 좋고요. 그리고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를 기업에 소개하고 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추천하는 가교,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기업 실제 네트워크하고 섭외하고 뭐 이런 방문하고 같이 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담당자들과 관계를 잘하고 섭외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또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어떤 강사들의 강의만 이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산업 현직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구직자들은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현업자들을 소개하고 섭외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업자들, 강사들 섭외하는 이런 섭외력, 영업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업무를 훨씬 수월하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보를 서칭하고 수집하고 또 기획하고 어떤 프로그램,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조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전체 1년에 대한 사업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분기별로 아니면 학기별로 이렇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그때그때 시적절하게 우리가 주 대상층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면서 어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또 기획을 하려면 당연히 또 분석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분석이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경력자가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필드에서 쌓인 경력을 바탕으로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 분석력은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기획력, 분석력도 다 필드에 대한 고민, 전문적으로 더 잘하고 싶은 부분을 고민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또 임기 능력.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다 보면, 또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오기로 했던 뭐 기업이 안 온다거나, 뭐 구직자들이 뭐 안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날씨나 나머지 여러 가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겠죠.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적인 여건들로 인해서 뭐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뭐 다른 걸로 변경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임기응변 능력들도 함께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상담사는 제가 10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떤 전공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 좋겠나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 전공과 흥미와 가치관 부분은 제 생각으로 적어놓은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커리어넷 주니어 직업 정보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했거나 교육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회계학, 행정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관련 전공이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학, 사회복지학이 겹치죠. 근데 제가 원래 학사 전공은 공대를 나왔어요. 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공학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공대에서 일을 가장 오래 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결국에는 제가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처음에 직업 상담사로 대학교로 발을 들여놓을 때 제가 공대에 쉽게 입직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법을 전공하신 직업 상담사분도 꽤 여러 분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뭐 물론 노동법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자격증을 딸 때 공부하고 배우기는 하지만 뭐 많은 부분이 중첩되지는 않지만 또 법을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보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뭐 조금 관련 전공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전공하고는 그렇게 큰 구애는 안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공학이든 뭐 법학이든 그런 부분까지도 두루두루 다 전공에 대해서는 너무 나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가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흥미 유형에 대해서는 사회형이랑 진취형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거는 조금 관련성이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랜드 이론에 보면 이제 6가지 직업 흥미 이론을 이제 분류를 해놓고 사람의 직업 흥미도 6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사람과 이제 환경이 일치하는 흥미 영역에서 직업적인 종사를 하면 만족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제 기본 가정인데요. 그 6개 유형 중에서도 이제 사회형과 진취형이 아무래도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제 대표적인 직업 유형이면서 사회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이타성이 강한 유형에 좀 해당이 되고요. 진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기응변을 잘한다거나 설득을 잘한다거나 대중연설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성과에 대한 목표 달성 능력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이 직업 상담 영역에서는 어떤 교육을 단지 이제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프로그램, 뭐 행사를 진행을 했으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만족도, 눈에 보이는 취업률이라든지 어떤 이런 성과로 연결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성과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진취형이신 분들이 이제 이런 업무 성과 관리하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 흥미 유형이랑 2개가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도 정말 내 직업을 나하고 잘 맞는 직업을 찾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직업 상담사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사회형과 진취형이 아닌데 그럼 저는 적합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좌절하실 것까지는 아닌데요. 다른 유형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는 있지만 일을 하면서도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조금 안 맞지만 내가 자꾸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흥미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일치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힘들이지 않고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즐기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타심, 애국심, 지적 추구, 성취, 타인에 대한 영향력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치관으로 갖고 계신 분이 이 직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밑줄 쳐 놓은 부분 이타심, 지적 추구, 뭐 성취, 타인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저의 가치관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지적 추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직업 상담사 동료들끼리 하는 말들 중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직업이 교육받다 과로사로 죽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누군가를 상담하고 또 교육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적으면 미천이 적을수록 자꾸 금세 미천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교육 이론, 계속 새로운 상담 기법, 집단 상담 프로그램 방법, 아니면 여러 가지 심리 검사 툴, 아니면은 강의 교수법,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어떤 채용 방식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방법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정보들을 공부하고 배울 수밖에 없는 그 외에 뭐 어떤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이나 직무 분석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다 알아야지만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인 상담,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영역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식 추구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하면 이 직업을 가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표에서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제가 사회복지사를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제 바로 웰페어, 복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제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게 사회복지사 역할이라고 제가 한 줄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도 했고 직업을 가지려고 또 준비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물론 평등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이제 실현을 함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스스로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온전한 한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좋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네, 맞죠. 직업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과 직업 상담사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매우 닮아 있고 같이 비슷한 맥락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100세 시대, 뭐 요즘에는 막 보험회사에서는 120세, 150세 살 거를 가정해서 막 얘기를 해주시던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길게 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대학교까지 해서 뭐 16년 뭐 이렇게 배운 것만으로 나머지 직업 생활을 50년, 60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50년, 60년 좀 마음에 안 와닿으신가요? 저는 75세, 80세까지 계속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5세부터 75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50년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30살부터 8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50년 정도 일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나는 길게 일 안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물론 30년 뭐 직업생활 뭐 이 정도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대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배웠던 그런 12년 16년의 과정을 가지고 평생 내가 먹고 살 거리를 마련했다 혹은 배울 만한 필요한 것들은 다 필요한 건 배웠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좀 가르치는 입장에서 평생 교육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라이프롱 러닝 우리가 각각의 주체가 되어서 평생 동안 살면서 계속 배워야죠.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직업도 직장도 한 곳으로 안정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하고 직업이 변하고 계속 변화하고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회복지와 직업상담과 평생교육사 이 영역이 서로 무관하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서로 이렇게 어깨를 겹쳐서 중복돼서 서로 이렇게 서로를 필요로 하고 비슷한 일들이 이제 중복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영역에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증이 세 개여서가 아니라 직업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웰페어를 실천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직업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좋은 직업,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지만, 변화해야지만 이 직업 세계에서,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해서 이 세 가지 일을 저는 다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경력 개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단쯤에 와 계신가요? 두 번째 계단이신가요? 세 번째 계단이신가요? 네, 저는 참고로 네 번째 계단에 이미 올라서 있습니다. 저의 사례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10대에는 제가 꿈꿨던 직업들이에요. 그래서 직업들이라기보다 그냥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나 이런 거 관심 있다 정도였겠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 되고 이제 사춘기쯤 되면 내가 점차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되죠. 저는 키가 170 넘게 클 줄 알았는데 그만큼 키가 안 크더라고요. 모델, 이런 것도 이제 내 키로는 못할 것 같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 부모님 나이, 형제들 나이를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클 것 같다 좀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던 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아이들 어렸을 때는 막 다 대통령, 막 연예인, 아니면은 막 축구 선수, 과학자 막 이런 거 막 꿈꿨는데 막상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10대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제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한 게 나 좀 작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뭐 글은 잘 못 썼지만 책 읽는 건 좋아하니까 열심히 쓰다 보면 나도 작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주변에서 제가 볼 수 있었던 이제 좋은 좋은 직업인 이제 모델링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래도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중에서도 좋은 선생님,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좋은 선생님 되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가 됐을 때 저는 교대도 못 갔고요. 이제 문예창작과도 못 갔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를 나왔는데 국립대를 가는 것이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공대를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예 약간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이 있던 친구였는데 공대에 가서 정말 4년간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대학교를 간신 졸업을 했고요. 공대를 졸업하는데 교수님께서 제가 영어를 좀 잘한다고 관세사무소에 추천을 통해서 제가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IMF 막 직후여서 정부에서 처음으로 어떤 인턴 제도, 회사에 인턴 급여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를 처음 아마 시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그 제도 혜택을 받고 이제 인턴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재미없었던 3개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6살에 빠르게 이제 아이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놨죠. 저는 이제 기저귀값, 분유값 서칭하면서 아이 유모차 밀고 다니는 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신문을 보면 해마다 이제 교육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교대를 못 갔고 이제 선생님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되게 좀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이렇게 보는데
문어의 모정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맞다. 나 작가도 되고 싶었지. 그래서 아이를 둘 수 없고 제가 MBC 아카데미 그 구성 작가 되려고 작가 지망생으로 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새끼 작가부터 막 이렇게 바닥에 진짜 몸과 시간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1년의 수습 기간들을 많이 거쳐야 되는데 제가 아이를 혼자서 길러야 되는 이제 물론 남편이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아이를 케어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의 20대의 꿈은 다 사라진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의 그때 유일한 꿈은 빨리 서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이 서른쯤엔이란 노래를 들으면서 서른은 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의 이제 희망이 바뀐 거죠. 이제 20대 두 아이 엄마가 된 저의 유일한 희망이자 탈출구는 내가 서른이 되는 겁니다. 나이 서른이 넘으면 이제 나도 아이들을 어딘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기고 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제 문화센터 가서 이제 이런 자격증 3개를 취득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도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인근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가서 논술 지도사, 독서 지도사 이런 게 또 한참 그때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고 또 방과 후 아동 지도사까지 그때 이제 아마도 이제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계속 이제 경제 활동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장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방과 후에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관들이 이제 관심들이 많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또 3학기에 걸쳐서 취득을 하고 났는데 어쨌든 계속 독서 논술 지도도 이제 집에서 홈스테이로, 홈스쿨로 했고 리본 공예 강사도 1년 반 동안 하고 이제 풍선 장식가도 2년 반 동안 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 하기는 했는데 되게 몸은 분주하고 바쁜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뭔가 되게 바쁜데 저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뭔가 대답을 하고 싶은데 뭔가 한마디로 나를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고민을 했죠.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격증은 많은데 6개를 가지고 있었죠. 이게 다 민간 자격증이라 내가 조금 큰 자격증, 국가가 인정해주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서 이런 걸까?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면 내가 좀 뭔가 번듯한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사회복지사 또 1년 동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이버로 강의를 또 1년 동안 수강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다시 이제 직업 상담사를 취득하게 된 게 제가 이 자격증을 결국에는 취득을 다 했지만 사실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까 고민할 때 사회복지사, 직업 상담사, 평생교육사를 3개를 다 놓고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평생교육사는 이렇게 학점 인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최소한 편입을 해서 적어도 2년은 다녀야 됐기 때문에 그때 제 마음에는 2년이 너무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이제 사이버로 이수할 수 있고 1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취득을 했는데 이 사회복지 쪽으로 6개월간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이쪽으로 잡을 잡으려고 구직활동을 막 했는데 뭔가 또 저에게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뭔가 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급여로 치면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혹은 그보다 낮을 수도 있고요. 꼭 전공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마인드만 갖추고 몸만 건강하면 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좀 더 뭔가 전문적이면서 멋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을 알고 있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고용센터에서 실업자들과
보니까 막 실업수급자들과 막 이렇게 골머리 앓으면서 맨날 옥신각신하는 그렇게 행정의 머리가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직업 상담사가 뭐 강의나 상담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을 통해서 조금 다양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조금 더 저처럼 조금 활동적이면서 이렇게 외향적인 저의 성격에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관련해서 필요한 직업 심리 검사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직업 상담사로서 이제 필요한 역량들을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직업 상담사로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10월부터 제가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나머지 이렇게 제가 또 계속 취득을 해왔어요. 직업 상담사로 일을 하면서도 제가 자꾸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전공이 산업공대를 나왔다는 것도 좀 약간 핸디캡으로 작용을 했고 뭔가 더 프로필이 계속 보여질 때마다 최소한 석사 학위는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프로필이 안 보여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강의를 나가다 보면 계속 프로필이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시 하면서 학위도 좀 높일 수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평생교육사 쪽으로 제가 다시 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직업 상담 쪽으로 더 전문적으로 인력개발학과라든지 직업 상담학과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면접도 받고 뭐 트라이도 했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직업 상담 쪽을 더 석사까지 전공을 하면 직업 상담 쪽으로는 좀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영역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이 영역에만 갇힌다는 것은 조금 더 싫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꼭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려주고 직업을 소개시켜주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만 제 의미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직업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 사람이 온전히 자립하고 온전한 건강한 성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직업을 갖는 일이든 다른 부분이든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업 상담 영역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뭔가 선한 영향력 교육이나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쪽이라고 하면 평생교육 분야가 조금 더 저에게 맞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인력 개발이나 이런 HRD 쪽으로 전공을 한다고 하면 제가 기업의 HRD 담당자나 이런 쪽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그쪽을 하고 싶긴 했어요. 근데 제가 여성이고 그리고 이미 30대 후반에 40대에 들어서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전공을 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는 생각이 조금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이를 더 먹고 더 포괄적으로 일을 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평생교육 분야가 저에게 조금 더 가능성을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 2015년에 이제 평생교육학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 2년 반 후에 2017년에 졸업을 할 때는 평생교육 및 HRD 이렇게 학위가 전공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교육학 석사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취득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뭐 운동하면서 필요하게 된 어떤 필라테스 자격증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운동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어차피 평생 할 거라면 조금 더 잘하자. 그리고 누구에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제 재활 필라테스 작년에 이제 강사 취득을 했고 올해 또 강사 활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강사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눈이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사회복지와 평생교육과 그리고 일했던 이 직업상담사 세 영역이 노후준비 강의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공부하고 일하고 살면서 고민했던 모든 부분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공부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되게, 또 직업적으로도 계속 의미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좀 강의를 통해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책에 대한 부분도 저의 개인적인 저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어렸을 때 10대에 꿈꿨던 것처럼 전문 작가가 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일하면서 느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잘 글로서 정리를 하면 누군가에게, 직업을 갖는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도움되는 글, 필요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작가라는 부분도 제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고, 이제 글을 계속 쓰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이야기들을 이제 드리면서 지금은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은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에 좀 이롭게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일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게 된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열심히 잘 살아오셨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요즘에 참 많이 듣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살아왔는지라는 말은 저는 조금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열심히 산다는 거, 성실하게 잘 산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저는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깥에서 아이가 막 놀고 있는데 땀을 빨빨 흘리면서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근데 그쵸, 저도 지금 열심히 막 이란 말을 쓰는데, 근데 우리가 그 아이한테 가서 어머 꼬마야 너는 참 열심히 논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꼬마는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냥 저 노는 건데요,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제가 제 일을 한 거고, 재밌고 좋아서 한 거고, 그냥 그게 나여서 한 거고, 그런 거지. 제가 뭔가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려고 막 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저도 애는 그냥 그게 노는 게 일이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노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거잖아요.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저도 그냥 재밌고 좋으니까 그냥 저라서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선택할 때는 보통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툴로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드러난, 저는 그냥 재밌고 좋아서 그냥 저라서 하고 싶어서 한 건데요 라는 거를 가만히 내면을 파헤쳐서 들어보면 결국에는 저의 흥미와 가치관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이와 어린 동생이라는 동화책이에요. 되게 좋아하는 동화책인데, 저에게도 어린 시절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동생을 돌봤었는데 제 동생이 죽었어요. 놀다가, 물론 제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언니였고 우리 동생은 같이 저랑 놀았는데 뭘 잘 못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른들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 너는 참 얼굴에 근심이 많다, 왜 이렇게 얼굴에 그늘이 있니,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사진을 봐도 표정이 좋지 않아요. 물론 이 원피스도 마음에 안 들었고, 엄마가 이렇게 짧게 깎아놓은 머리도 더군다나 마음에 안 들어서도 였지만, 저는 항상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가정 환경에 아버지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매일 술을 드시는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집은 항상 춥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집을 도망치듯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빈 교실, 어두운, 밤새 갇혀 있는 그 나무 향기가 배어 있는 교실 냄새가 나는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책이 있었습니다.
네, 책을 통해서 제가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사진에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턱 깨고 앉아갖고 웃고 있지 않은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네,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10대 때 아직 저희 친구들은 아이들은 막 다 밝게 웃고 막 장난치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웃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이런 그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상처와 뭐 어떤 가정 폭력이나 학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웃지 못하고 있는 이제 제가 있었고 저의 유일한 탈출구와 희망과 친구가 책이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수히 마음속으로 했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세상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싫은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그냥 죽고 싶은 거죠. 그냥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고 세상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죽고 싶고 막 이런 매일 이런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는 이러니까 살아도 돼. 너도 이래서 소중한 사람이야. 너에게도 세상에 태어난 가치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누군가 저에게 말을 해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싶었고 이렇게 키팅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존재를 찾아가는 저 정선미라는 사람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직업 상담사가 돼서 5년 차에 뭐를 하고 10년 차가 뭐를 하고 막 어때야지 이런 거를 제가 미리 계획하고 막 비전을 그리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되어가는 저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 커리어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이제 직업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드린 이야기는 이제 흥미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일들, 해왔던 일들이 다 저의 흥미에 부합하는 일들에서만 일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분야는 다 예술형에 해당하는 일들이었고 제가 그 다음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배웠던 것들은 다 사회형에 관한 직업들이었고 현재 하고 있는 뭐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이런 영역도 다 사회형이 해당하는 영역인 거고 그러면서도 진취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기업 영업적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을 섭외하고 추천 채용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활동들 그리고 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냥 상담이나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과에 대한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다 이제 제 진취형 성향과 잘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10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이제는 누가 저에게 시키는 일이 아니라 제 스스로 세운 목표와 제가 스스로 부여한 저의 일을 이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전문가이면서 독립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현재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독립한 것까지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저의 흥미 유형에 해당하는 일이었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교수님 추천으로 정말 3개월 동안 재미없게 했던 일들이 이제 사무형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분할로 구분을 해보면 반대편에 있는 탐구형, 현자형, 사무형에 속하는 분들은 아이디어나 자료, 사물을 가지고 일을 하는 방식에 어울리시는 분들이고요. 저처럼 진취형, 사회형, 예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더 어울리시는 흥미 유형들이십니다. 이렇게 가치관과 흥미를 가지고 제 직업의 이야기 경력 개발 사례를 좀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은 이제 커리어 로드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커리어 로드맵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미래에 성공한 나의 모습, 비전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커리어 로드맵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즉, 비전과 목표 달성 전략, 또 강약점, 또 경력 개발 전략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지도처럼 표시함으로써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커리어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공저로 함께 쓴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 89쪽에 우리 최진희 작가님이 적으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정의한 내용을 옮겨온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일에 대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내 직업을 앞으로 커리어에 대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도 밤새 고민을 해서 이거를 제 커리어 로드맵을 그리고 왔습니다. 제 것을 예시로 보여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저와 비슷하게 혹은 저를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로드맵을 설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일단 첫 번째 평생학습관 관장 정선미로 제 커리어 로드맵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30,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죠. 내일을 꿈꾸는 평생학습관을 개관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관장은 저고요. 저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현재 컨설턴트와 작가로 검색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가 기업인, 작가, 강연가, 방송인 이렇게 검색이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의 강점, 약점, 수학 분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은 평생교육사와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이 세 분야에 대한 마인드, 통합 능력이 있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세 분야에 걸친 기관과 인적자원, 네트워크 역량이 또 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제가 해왔던 공부, 학력, 전공 이런 부분들도 대표적으로 이것이 적어도 저의 약점은 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것도 강점으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 저의 캐릭터 측면에서는 순수함, 열정, 도전정신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든 리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자기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회복 탄력성, 이런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 강점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약점인데요. 평생 교육사로서의 직접적인 필드 경력, 인맥이 부족한 것이 저의 약점이고요. 기회 측면에서는 늘어난 수명과 또 평생학습의 시대가 도래하고 또 사회와 직업 세계의 급격한 변천으로 인해서 직업과 건강, 노후 준비, 행복, 평생 교육에 대한 인식의 어떤 강화, 중요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용과 복지와 평생 교육이 통합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시점이 지금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물리적인 거점과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저는 지금 내일을 꿈꾸는 평생학습관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센터를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제가 올해부터 시작한 개인 사업자로 독립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것 자체가 어떤 기관에서는 그 기관이 추구하는 일만 수행하게 되는데 제가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영역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 기회 측면으로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약점 측면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상과 있던 경제 위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수요의 변화 또한 지금 현재의 상황처럼 코로나와 같이 또 다른 코로나 또 제3의 코로나 같은 어떤 예측 불가한 전염병이나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리고 비대면 방식과 또 디지털 교육화에 대한 어떤 기존 체계와 인식의 붕괴 이런 것들로 빠르게 이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저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이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이제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기 위한 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저는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과 또 실무 책임자, 중간 관리자, 총괄 책임자로서의 어떤 스텝 바이 이런 경험들, 업무에 대한 경험이 이제 누적이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부여되는 예산, 주어진 예산만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앙 예산이나 다른 어떤 자치 예산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오는 적극성, 활동성, 혁신성 이런 정치적인 능력, 인적인 네트워크 이제 이런 것들이 역량이라고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리더십, 조직관리, 인적자원 관리 능력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장으로서 요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희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전략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소마리베 사업 영역이 이제 기존에는 진로와 취업 교육에 해당이 되어 있다라고 하며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과 복지, 인문, 건강 등 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업 대상 자체가 학교 중심에서 공공기관이나 기업까지 그리고 청년층에서 성인, 직장인, 지역 주민까지 이렇게 대상에 대한 다각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와 세아에 대한 브랜딩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저서 그리고 강연 활동 등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제가 10년 전에 직업 상담사로 처음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10년간의 커리어를 쌓고 지금 개인 사업자로 독립한 것처럼 2020년에 다시 제가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에 어떤 로드맵을 그려간다고 하면 2030년에 제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을지 함께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2025년, 2030년 비전을 세우시고 저와 함께 로드맵을 그려가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취득 방법 궁금합니다. 네, 직업상담사 그 5과목 시험 과목이 있으시고요. 국가공인 자격증 마찬가지로 꽈락 있으시고 60점 이상이면 70점 이상인가요? 네, 갑자기 10년이 돼서 좀 헷갈리는데요. 그거 좀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주변에 그 직업 상담사 양성하기 위한 그 자격증 그 취득하는 그 양성자 교육 기관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네, 시험 응시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가끔 다 때려치자 같은 종류의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시기를 헤쳐나오실 수 있었나요? 사회형 진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업상담사나 교육 관련 일을 하기는 많이 어려울까요? 또 하나 지금의 20대들에게 직업 관련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을 3가지 해주셨는데요. 번아웃이 오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일을 좋아하고 제 일이 저에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번아웃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에 120%씩을 계속 쓰기 때문에 좀 소진될 수도 있다. 주변에서 항상 염려를 했는데 제가 지금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달려온 거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일단은 제 일 자체로부터 얻는 스트레스, 물론 어느 조직이나 성과에 대한 부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 당연히 이제 그런 거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이 뭐 직업을 갖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일 자체로서 일에서 얻는 에너지와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쓰고 다시 거기서 에너지를 퍼올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현장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에너지와 그 공감의 메시지, 눈빛을 통해서 다시 또 제가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래서 일 자체로서 에너지가 계속 선순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번아웃이라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순간에는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의 팁인데요. 저 유부녀이고 아이들 3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새아이 엄마로서,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면 진짜 번아웃 돼요. 네, 그거는 진짜 100%입니다.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가끔 있잖아요. 이거는 비밀인데 가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세요. 노세요. 1년 365일 일하지만 제가 월차도 다 월차 낼 때마다 다 외부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로서 계속 영역을 지켜왔는데 재직 중에도 계속 월차 내면 거의 다 일했거든요. 근데 정말 어쩌다 한 번씩은 노세요.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러니까 월차 내고 집안일 하는 게 아니라 월차 내고 출근하는 처럼 출근해서 그냥 여러분들 시간 갖고 노세요. 그 시간이 있으셔야지만 뭐 쇼핑을 하든 어디에 차를 마시러 가든 영화를 보러 가든 노셔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다시 또 에너지가 충전되고 내가 조금 놀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애들 밥 더 잘해주고 맛있는 거라도 시켜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100% 가족과 아이들만을 위해서 나 다 헌신하면 나 자꾸 바라게 돼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하게 돼? 자꾸 이렇게 바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독립적인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장소이든 어떤 사람이든 무엇이든 어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좀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처럼 사회형 진취형이신 분들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뭔가 영향력 발휘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강사나 컨설턴트나 코치나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적합한 좀 유리한 유형이긴 한데, 이런 직업이 아닌 사람들은 본인이 잘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흥미 유형 코드가 있다면 그 흥미 유형 코드가 잘할 수 있는 발달되어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과 능력을 가지고 이 업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흥미도 안 맞고 뭐 예를 들어서 가치관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다 안 맞으면 사실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좋아하고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좀 잘 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대 분들에게 직업 관련해서 한마디 한다면, 제가 고용센터에서 1년 동안 청년층들 직업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면서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겪었는데요. 20대 후반이신 분들이 옵니다. 와서 하시는 말이,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20살 때, 23살 때 그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도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조언이나 어떤 기대감,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런 선택을 해서 또 직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번아웃이 되고 퇴사를 하게 돼서 다시 25살이 되고, 또 29살이신 분은 25살을 부러워하면서 나 5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또 다시 고민하고 있다 이러고 있고, 그러면 29살짜리 이신 분은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34살, 35살이신 분은 또 20대를 부러워합니다. 또 29이신 분들을 부러워하면서 나이가 4, 5년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진로의 갈림길에 있을 때 고민을 했었는데 내가 저 나이로 돌아간다면 하면서 다시 또 부러워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도, 지금 이 일도 저도 36살에 이 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서 늦다고 이미 안 된다고, 지금 이미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미 23살이 됐으니까, 이미 28이 됐으니까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지금 하시고 지금 고민하고 지금 노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36살에 애 셋 딸린 유부녀였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저보다 젊으시고 저처럼 애 셋이 딸린 유부남이 아니라고 하면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세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네.